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러시아 극동경제청이 특정 국가기업에게만 전례 없는 우대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공식 문건은 비공개 상태지만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7개국 중 단 한 나라만 경제협력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이 모두 배제된 자리에서 한국 기업만 위기 속 신뢰 파트너로 언급됐다는 점입니다. 문서에 기재된 근거는 장기거래 안정성, 현지 고용 유지율, 비위기 철수 0% 등으로 분석됩니다. 만약 이 내부 평가가 현실화될 경우 러시아 시장에서 사실상 한국 기업 단독 진출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등장합니다. 일각에서는 경제판 신블록화의 신호탄이란 분석까지 나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서방계 기업의 철수율은 83%, 동아시아 경쟁국 두 곳의 점유율 감소폭은 최대 41%로 추정되는 반면 한국 기업은 정확한 수치는 비공개지만 생산라인 가동률이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례적 흐름이 왜 발생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왜 유독 한국만 예외가 되었을까? 그리고 이 평가의 배후에는 한 인물의 충격적 보고서가 있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데 그 문서의 주인공은 누구이며 왜 그의 시선이 한국에서 멈췄던 것일까? 챕터 1. 저는 에드워드 라인하르트입니다. 유럽중앙경제연구소에서 25년간 국제경제 분석을 담당해왔죠. 그런 제가 이번 러시아 극동경제보고서 작성 임무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시아 국가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동남아 개발 원조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었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제 안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시아 경제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 그게 제 확신이었죠.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일시적 기술 상승세를 탄 변방국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임무를 받고 초기 데이터를 검토하는 순간 이상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이 단어가 보고서 초안 곳곳에서 계속 튀어나왔어요. 경제 제재 이후 러시아 시장에서 서방 기업들은 대부분 철수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볼 때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통계가 이상했어요. 어느 국가의 기업들은 철수율이 0에 가까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철수 기록 자체가 없었어요. 제재 전과 제재 후 생산라인 가동률의 변화가 거의 없었죠. 저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숫자였으니까요. 경제 논리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재 상황에서 기업이 시장을 떠나지 않는다? 그건 비합리적 선택이에요.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 확인된 겁니까? 네, 3번 검증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돌아왔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현장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죠. 분명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현장에 가면 설명이 될 거야. 하지만 제가 그곳에서 목격한 장면은 제 모든 예상을 깨부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 도착한 건 저녁 9시쯤이었어요. 경제 제재 여파로 도시 전체가 침체된 분위기였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상업 빌딩들은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죠. 유럽 기업들이 떠난 자리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문을 닫은 건물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건물만, 딱 한 건물만 4층 전체가 환하게 밝았습니다. 마치 섬처럼요.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고 있었죠. 저는 경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불 켜진 건물은 어느 회사냐고 물었어요. 경비원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긴 한국 회사입니다. 전쟁 전에도 안 나갔고, 제재 때도 안 나갔고, 지금도 안 나갑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도대체 왜 안 나간 거지? 경제 논리상 말이 안 되는데? 저는 그 건물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4층 창문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일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건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한국 기업의 현지 사무소였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러시아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재 상황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활기찬 분위기였죠. 저는 인사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다른 외국 기업들은 다 철수했는데 왜 당신들은 남아 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있으니까요. 너무 단순한 대답이었어요. 저는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죠. 경영상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본사의 철수 압박은 없었느냐, 그런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한 러시아 직원이 다가왔어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죠. 이 회사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다 떠날 때도 남아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회사를 지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뭐랄까, 제가 알던 경제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이건 특수한 사례일 뿐이야. 감정적인 판단일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다음 조사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저는 그 한국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외곽 공단 지역이었어요. 다른 공장들은 대부분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죠.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방치된 설비들. 경제 제재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 공장만은 달랐어요. 정문부터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들이 가득했고 굴뚝에서는 하얀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가동 중이었습니다. 완전히 정상 가동 중이었어요. 저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산 라인에서는 러시아 노동자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공장에서 본 절망적인 눈빛이 아니었어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죠. 현장 관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박도현이라는 한국인이었어요. 41살 이곳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직설적으로 물었죠. 왜 안 떠났습니까? 제재 상황에서 남아있는 건 비합리적 선택 아닙니까? 박도현은 잠시 제 눈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곳을 잠깐 지나가는 시장으로 본 적 없습니다. 직원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우리가 함께 만든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그건 감성이지 경제가 아닙니다. 기업은 수익을 내야 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경영하면 망합니다. 박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벽에는 그래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15년간의 고용 기록, 생산성 추이,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들이었죠. 박도현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15년간 단 한 명도 경제적 이유로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제재가 시작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관리자들이 먼저 월급을 삭감했죠. 저는 그래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고용 인원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약간 증가했습니다. 박도현이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직원 가족 의료비 지원 내역이었어요. 회사가 직원 가족들의 병원비까지 지원한 기록들이었죠. 이건 복지 차원입니다.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생산성도 나옵니다. 박도현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던 경제 논리와 맞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비용을 줄여야 해요. 인력을 감축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회사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왜?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지? 저는 박도현에게 물었습니다. 본사에서 철수 압박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박도현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처음 제재가 시작됐을 때 본사에서 철수 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설득했죠. 지금 떠나면 15년간 쌓은 신뢰가 무너진다고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마당에서 러시아 노동자들이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희 직원 중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우리를 버렸지만 당신들은 남아줬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박도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뭐라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제 안의 논리체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박도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떠나는 건 선택입니다. 하지만 남는 건 책임이죠.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책임. 저는 평생 경제를 숫자로만 봤어요. 수익률, 성장률, 리스크 지표.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박도현은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신뢰, 책임, 함께 만든 역사.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박도현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떠나는 건 선택입니다. 하지만 남는 건 책임이죠. 제 안에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5년간 굳게 믿어온 확신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예외야. 특수한 케이스일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음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며칠 뒤, 저는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소비 패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분석가로서 저는 숫자를 신뢰했어요. 소비자들의 선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사는지 보면 진짜 시장 상황이 보이죠. 현지 유통업체 3곳과 접촉했습니다. 판매 데이터를 요청했어요. 가전제품, 생활용품, 식품 카테고리별로 최근 2년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싶었죠.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엑셀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 제품 비중 52% 추정치. 경쟁국 1 하락폭 마이너스 38%. 경쟁국 2 하락폭 마이너스 41%. 저는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틀렸을 거야. 분명 오류가 있을 거야. 하지만 몇 번을 다시 계산해도 결과는 같았어요. 제재 이후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른 나라 제품들이 급격히 줄어든 자리를 한국이 채운 거였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제재 상황에서 공급이 불안정해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점유율이 올라갔다.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최대 가전제품 매장으로 향했죠. 매장에 들어서자 한국 브랜드 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 전부 한국 제품이었어요. 저는 매장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 제품은 없습니까?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은 한국 제품만 들어옵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공급이 끊겼거든요. 그 순간 한 노부부가 세탁기 코너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들을 관찰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 브랜드 세탁기를 가리키며 할머니에게 뭐라고 말했죠. 저는 러시아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거로 하자. 한국 제품이면 믿을 수 있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를 버린 나라는 많았어도 끝까지 남아준 나라는 한국뿐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를 버린 나라는 많았어도 끝까지 남아준 나라는 한국뿐이니까요. 이건 단순한 소비 선택이 아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제재와 전쟁 속에서도 떠나지 않은 나라에 대한 신뢰. 저는 그 노부부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평생 시장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수요와 공급, 가격 탄력성, 시장 점유율.
그런 지표들로 세상을 이해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어떤 지표로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가격도 아니고 성능도 아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남아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죠. 저는 매장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바롭스크와 이르쿠츠크에서도 같은 패턴이 확인됐어요. 어디를 가도 한국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했죠. 한국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고. 저는 호텔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철수율 0%, 고용 유지율 97%, 시장 점유율 52%, 생산라인 가동률 정상 수준 유지. 모든 지표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얹은 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틀린 걸까? 25년간 아시아 경제를 불안정하다고 믿어왔는데 혹시 그게 편견이었던 걸까? 제 안의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동남아에서 사업 실패한 게 제 트라우마였어요.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아시아 전체를 불신하게 됐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데이터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강했어요. 떠나지 않았고 약속을 지켰고 신뢰를 쌓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중 가장 밝은 불빛은 한국 기업 건물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뭘 놓쳤던 걸까? 대체 뭘 잘못 본 거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내가 평생 틀렸던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러시아 경제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비공개 내부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초대받은 거였어요. 저는 유럽중앙경제연구소 소속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와 협력 관계가 있었죠. 회의는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경제부 건물로 향했어요. 모스크바에서 날아온 고위 관료들이 모이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15명 정도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경제차관, 산업부 국장, 에너지부 실장급 인사들이었죠. 저는 뒤쪽 참관석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경제차관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극동지역 산업 현황 및 외국 기업 동향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죠. 차관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재 이후 외국 기업 철수율은 평균 83%입니다. 서방계 기업은 사실상 전멸 수준이고 동아시아권도 대부분 생산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 가능한 수치였죠. 그런데 차관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차관이 계속 말했죠. 한국 기업의 이탈률은 0%입니다. 제재 전후 고용 인원 변화가 거의 없고 생산 라인은 정상 가동 중입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차관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고용 유지율 97%. 위기 상황에서도 단 한 건의 대규모 해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기업은 현지 채용을 확대했습니다. 한 참석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차관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 기업들이 장기적 신뢰관계를 중시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박도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떠나는 건 선택입니다. 하지만 남는 건 책임이죠. 그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관이 보고를 이어갔어요. 극동지역 주민들의 한국 제품 선호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가전, 생활용품, 식품 부문에서 한국 브랜드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죠. 52%. 제가 직접 조사한 수치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차관이 말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극동 지역 소비 시장은 사실상 한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중국은요? 중국 기업은 어떻습니까? 차관이 고개를 저었죠. 중국 기업들도 상당수 철수했습니다. 일부는 남아있지만 생산 규모를 대폭 축소했고요.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마저도 철수했다고?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중국 아닌가? 그런데 한국이 남았다. 차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기업을 전략적 신뢰 파트너로 분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략적 신뢰 파트너. 그 단어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건 예사로운 표현이 아니었어요. 러시아 정부가 특정 국가 기업에게 이런 지위를 부여한다는 건 엄청난 의미였죠. 우대 관세, 행정 간소화, 독점적 시장 접근권. 모든 게 열리는 겁니다. 한 참석자가 반대 의견을 냈어요.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닙니까? 한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건 리스크입니다. 차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은 나라입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관통했어요.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평생 경제를 거래로만 봤습니다. 주고받는 관계, 이익과 손실의 계산.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신뢰.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혼란스러웠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했죠. 왜 한국이지? 왜 내가 무시했던 나라가 여기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지?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안나 세르게예바. 경제부 산업정책 담당관이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죠. 라인하르트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어요. 안나가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한국 기업이 없었다면 극동공업지대의 절반은 문 닫았을 겁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절반이요? 네. 절반입니다. 안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자동차 공장, 하바롭스크 전자부품 공장, 이르쿠츠크 식품 가공시설. 전부 한국 기업 덕분에 돌아갑니다. 그들이 떠났다면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을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안나가 계속 말했죠. 서방 언론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한국이 러시아에서 뭘 하는지 아무도 보도 안 해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한국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죠. 25년간 쌓아온 제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시아는 불안정하다. 한국은 변방국가다. 그런 확신들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라인하르트 씨, 당신은 경제 분석가죠. 그럼 이걸 분석해 보세요. 왜 한국만 남았는지, 왜 우리가 한국을 신뢰하는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으며 계속 생각했어요. 왜 한국만 남았을까? 대체 무엇이 그들을 지탱한 걸까? 며칠 뒤, 저는 현장 보안 조사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외곽공단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 서방 기업에서 일했던 러시아 노동자들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들의 증언이 필요했죠. 오전 10시, 한 작은 카페에서 인터뷰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곧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라리사, 56살. 과거 독일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했던 조립 라인 작업자였죠. 그녀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는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제재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리사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22년 3월 초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는데 공장 정문이 닫혀 있었어요. 경비원이 우리를 막았죠. 회사가 철수한다고 했습니다. 라리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죠. 우리는 15년간 그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년도 넘게 일했어요. 가족처럼 지냈는데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보상은 받았습니까? 라리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달치 월급. 그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제재 상황에서 기업들이 급하게 철수하면 그런 일이 흔히 벌어지니까요. 라리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한국 회사는 달랐어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한국 회사요? 네. 우리 공장 바로 옆에 한국전자부품 공장이 있었거든요. 라리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재가 떨어진 그날 한국 공장 관리자가 전 직원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해고 통보를 받을 줄 알았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죠. 그런데 그 관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지키겠습니다. 저는 펜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여러분 먼저 지키겠습니다. 네. 정확히 그렇게 말했어요. 라리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관리자는 말했죠. 본사에서 철수 검토 지시가 왔지만 우리는 끝까지 남겠다고. 월급은 보장하고 일자리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요. 라리사가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다 떠나는데 왜 한국 회사만 남는 거냐고 물었죠. 관리자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라리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힘들 때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사가 아니라 거래일 뿐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라리사가 계속 말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 중 많은 사람이 한국 회사로 옮겼습니다. 독일 공장에서 해고된 사람들을 한국 회사가 받아줬거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경쟁사 직원을 채용했다고요? 네. 심지어 교육까지 시켜줬습니다. 새 기술을 배울 수 있게요. 라리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한국 회사에서 일합니다. 4년째예요. 한 번도 월급 밀린 적 없고 복지도 계속 유지됩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라리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죠. 라인하르트 씨, 우릴 버리지 않은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신뢰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제 평생의 확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시아는 불안정하다. 한국은 변방국가다. 그 모든 편견이 거짓이었어요. 진짜 신뢰는 서방에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왔죠.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으며 저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평생 틀렸던 겁니다. 25년간 잘못 본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다시 썼어요. 원래는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쓰려고 했던 보고서였죠. 하지만 제 손은 다른 걸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 한국 기업의 신뢰 경영. 한국이 러시아에서 얻은 것.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 나라가 끝까지 문을 열어줄 국가는 오직 한국뿐이라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어요. 동시에 뭔가 새로운 게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유럽중앙경제연구소 본부였어요. 보고서 제목은 러시아 극동 경제 재편과 전략적 파트너 분석이었죠.
동료들이 보고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그러다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드워드, 이거 진짜야? 무슨 말입니까? 한국을 전략적 신뢰 파트너 1순위로 분류했잖아. 미국이나 독일도 아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장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죠. 너답지 않군, 에드워드. 너는 항상 아시아 경제에 회의적이었잖아. 맞습니다. 그랬죠.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25년간 저는 아시아 경제를 편견으로 봤습니다.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본 건 정반대였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기업은 제재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용을 유지했고 약속을 지켰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를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한 선배가 물었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이렇게 쓴 거야? 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철수율 0%, 고용 유지율 97%, 시장 점유율 52%. 모든 숫자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어요. 동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죠. 하지만 이 보고서가 나가면 논란이 될 거야. 유럽 중심 시각을 완전히 벗어났잖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본 건 이게 전부예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유럽의 하늘이 회색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개인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박도현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제목 감사 인사. 본문에는 이렇게 썼죠. 박도현 씨, 당신이 보여준 책임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25년간 틀렸던 제 편견을 깨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답장이 왔어요. 라인하르트 씨, 저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함께 일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그게 기업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당연한 일. 하지만 세상의 대부분 기업은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만 했죠. 석 달 뒤 러시아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 지위부여. 우대 관세, 행정 절차 간소화, 독점 계약 우선권. 서방 언론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인지. 유럽도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이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가 된 거였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보여준 책임감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블라디보스토크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던 한국 기업 건물. 그 불빛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한 회사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등대였죠.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신뢰는 돈보다 강하다. 25년 만에 깨달은 진리였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후속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였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졌어요. 거리가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상점들이 다시 문을 열었고 사람들 표정이 밝아졌죠. 저는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갔어요.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좀 나아졌습니까?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 회사들 덕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 떠나서 우리가 버텼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브랜드 간판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편의점, 식당, 가전제품 매장. 6개월 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한국 기업 공장을 다시 찾았어요.
박도현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라인하르트 씨, 다시 오셨네요. 네, 후속 조사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는 공장을 함께 둘러봤어요. 6개월 전보다 생산 라인이 확장돼 있었습니다. 새로운 설비가 들어왔고 직원 수도 늘었죠. 박도현이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전략적 파트너 지위를 줬잖아요. 덕분에 투자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결정이었네요. 박도현이 미소 지었어요. 라인하르트 씨 보고서 덕분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썼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그냥 본대로 쓴 것뿐이에요.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박도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요즘 유럽 반응은 어떻습니까? 복잡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제 보고서를 두고 논란이 있었어요. 일부는 제가 한국에 편향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도현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곤란하셨겠네요.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건데 왜 사과를 받아야 합니까? 저는 제 보고서가 맞다고 확신합니다. 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공장 마당에서 러시아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있었어요. 6개월 전 라리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릴 버리지 않은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저는 박도현에게 물었어요. 앞으로 계속 여기 계실 겁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왜 떠나겠습니까? 그의 대답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를. 기술도 자본도 아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힘이었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후속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신뢰 경제의 부상 러시아 극동 사례 연구였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죠. 경제를 움직이는 건 단순히 자본과 기술만이 아니다. 신뢰가 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책임감이 있다. 한국이 러시아에서 보여준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문장을 쓰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5년간 경제 분석가로 살았지만 진짜 경제를 이제야 이해한 것 같았어요. 경제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죠. 신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한국을 다시 쓴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유럽중앙경제연구소에서 아시아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5년간 아시아를 불신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시아를 연구하고 있죠. 인생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난주 국제경제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어요. 주제는 위기 속 기업의 선택과 신뢰 경영이었습니다. 저는 발표자로 나섰죠. 청중 앞에 섰을 때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자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저는 25년간 경제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숫자로만 봤죠. 성장률, 수익률, 시장 점유율.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극동에서 제가 본 건 달랐습니다. 한국 기업은 위기 상황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직원을 지켰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신뢰를 얻었죠. 저는 화면에 블라디보스토크 사진을 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는 한국 기업 건물. 이 불빛이 바로 신뢰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불빛. 한국이 러시아에 남긴 것은 제품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어요. 발표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한 독일 교수가 물었죠. 라인하르트 교수, 한국 모델이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왜죠?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한국은 15년간 그 자리를 지켰어요.
위기가 왔을 때 진짜가 드러난 겁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유럽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죠. 아버지가 동남아에서 사업 실패한 이야기. 그때의 충격이 제 인생을 왜곡시켰어요. 아시아 전체를 불신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의 실패는 아시아 때문이 아니었어요. 준비 부족과 오만함 때문이었죠. 저는 25년 만에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났습니다. 한국 덕분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박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과장님, 잘 지내시죠? 네, 라인하르트 교수님. 잘 지냅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꿔줬습니다. 박도현이 웃었어요. 교수님이 스스로 바꾸신 겁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어요. 첫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때 적었던 메모들이었습니다. 한국, 이해 불가. 경제 논리 위배. 확인 필요. 그 메모들 위에 빨간 펜으로 크게 썼습니다. 내가 틀렸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죠. 이렇게 적었습니다. 경제는 신뢰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한국이 가르쳐준 것. 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인생의 후반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제대로 된 경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편견 없이 진실만 담아서. 한 달 뒤, 저는 새 책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신뢰의 경제학, 한국이 러시아에 남긴 것이었어요. 책은 유럽에서 조용히 화제가 됐습니다. 일부는 비판했죠. 한국에 너무 우호적이라고.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공감했습니다. 한 독자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교수님 책을 읽고 울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경제는 따뜻할 수 있어요. 신뢰가 있으면. 어느 겨울밤, 저는 다시 블라디보스토크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어둠 속 불빛. 한국 기업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빛.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한국을 다시 쓴다. 평생 틀렸던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것이었어요. 신뢰는 돈보다 강하다. 책임은 이익보다 오래 남는다. 한국이 러시아에 남긴 건 제품이 아니라 역사였습니다. 함께 만든 신뢰의 역사. 저는 사진을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놨습니다. 매일 아침 그 불빛을 보며 다짐하죠. 편견 없이 세상을 보겠다고. 진실만 쓰겠다고. 그게 제가 한국에게 배운 것입니다. 25년 만에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새 원고를 열었어요. 다음 책의 첫 문장을 썼죠. 경제를 움직이는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건 신뢰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열어준 장이었습니다.